최근에 건물을 매입하기 직전에 용도 변경을 하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 수에 의해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입 전에 매도자에게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일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일부분 실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제가 두 개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가지고 왔어요. 왼쪽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명품 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토지 이용 계획원이고, 오른쪽은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매산동의 한 건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지금 왼쪽도 오른쪽도 둘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같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규제가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왼쪽의 토지 이용 규제에 보면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라고만 나오고,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라고 나오지만 부연 설명이 있죠.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왼쪽은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든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사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오른쪽 건물은 외국인이 주택을 사거나 국내 법인이 주택을 샀을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 같이 건물의 일부가 주택이 된 곳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무조건 용도 변경을 하려는 추세예요. 지금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도 용도 변경을 물어보는 글들을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둘 다 네이버 지식인의 올라온 질문이고요. 왼쪽은 2021년 12월, 오른쪽도 2021년 9월. 딱 시기를 보면은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부과한 이후 시점이죠. 왼쪽을 보면은 1부터 3층은 주택 외 용도이고 4층은 주택으로 된 건물을 매입 전 용도 변경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는 글이고, 오른쪽 질문은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법인 건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금 문제로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걸 알고 계시는 걸 보아서 아마 오른쪽 올리신 분이 왼쪽 질문 올리신 분보다 약간 조금 더 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 확실히 많아지니까 추세에 많아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2021년 12월 27일 날의 기사입니다. 제목 보유세 피하자. 주택 근린시설 용도 변경 후 매각 유행. 내용을 보면은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근생으로 변경하고 매각하는 형태의 거래가 유행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장근점 근생으로 용도 변경 매각이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독주택이 근생으로 바뀌는 흐름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세움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272 단독주택이 용도 변경됐다. 이 점은 세움터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건수로는 2015년 7,400건, 2016년 6,000건, 2017년 6,000건, 2018년 7,000건, 2019년 7,200건 등 6,000에서 7,000건을 오가다 지난해 최초 1만 건을 넘었다. 특히 사무실 근생으로 용도 변경된 건수도 지난해 7,186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많은 분들이 세금 절세를 위해서 용도 변경을 매입을 했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 때문에 용도 변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은 점점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 시설인 올근생 건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 할 게,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주택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은 전세로는 내놓기 힘들 거예요. 이게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이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이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었어요. 상가 건물을 올 근생 건물로 매도하게 되면은
주택으로 사용하던 매도자가 만약에 1주택자였을 경우 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협조를 잘 해줄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을 했고 기존 매도자들도 다 양도 차익이 있을 텐데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싶어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부동산 세법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2020년 3월 말에 제가 질문한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고 핵심 질문이 두 개였어요.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전입신고 임차인이 있어도 매수자는 취득세 4%로 근린생활시설로 취득할 수 있는지랑 매도인이 무주택자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실거주를 주장하며 매도해도 매수자 법인은 1, 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취득세를 4%만 납부할 수 있게 되는지의 질문이고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법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4%를 과세할 것으로 되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존의 매도자도 용도 변경 후에 팔아도 입증이 되면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기존 상가주택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계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용도 변경 매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 변경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건축물의 용도는 그 왼쪽에 9가지 군으로 나눠져요. 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시설군 등부터 그 밖의 시설군으로 나눠지고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용도가 5번 영업시설군에서 4번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파란색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돼요. 즉 기존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사용하던 용도를 3군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지자체에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만 하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아예 건축물 대장상 기재도 필요 없이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육군의 교육 및 복지 시설 보면은 노유자 시설이 있죠. 이 노유자 시설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 복지 시설이 있어요. 노인 복지 시설을 같은 그 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따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도 변경 시 이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마다 허용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용도 지역별 허용되는 업종과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표예요. 예를 들면 일반 주거 지역에 1종, 2종, 3종이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1종의 일반 주거 지역에서 단독주택은 전반적 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 근생은 전반적 허용인 반면에 2종 근생은 조건부 허용으로 되어 있죠. 조건부 허용이 뭐냐면 용도 변경 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정화조 용량을 기존 용량의 1.5배로 늘려야 한다 등 이 같은 조건이 붙고 이 규격이 준수되어야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화조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주차장 대수의 문제일 수가 있고 다른 조건일 수가 있어서 이 조건들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종교시설을 보면은 세모로 되어 있죠. 이 세모는 아래에 보면은 세부시설별 허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부시설 허용이 뭐냐면 종교시설 중에서 성당, 교회,
불교 등이 있는데 특정 종교 시설로 했을 때만 허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점점 내용이 파고드니까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게 많죠. 제가 이런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건축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무튼 건물 매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꼭 알고 건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